16. 그날 밤 자정 무렵에 로그드 씨께서 워더링 하이츠에서 보신 캐서린 아가씨가 아주 조그만 질삭둥이로 태어났습니다. 2시간 후에 산모는 그날 밤 자정에 애를 가지고 있었네. 2시간 후에 산모는 끝내 히스클리프 씨를 그리워하거나 에드거 스박님을 알아볼 만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아내를 잃은 에드거 린턴 씨의 상심에 대해서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그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가지 더 애통했던 점은 린턴 씨가 법적 상속인 없이 혼자가 되셨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없는 그 허약한 아기를 가만히 바라보노라면 탄식이 절로 나왔죠. 그리고 저는 돌아가신 린턴 어른이 물론 어버이의 마음에서 그러셨겠지만 재산을 당신 아드님의 손녀에게 물려주시기보다는 당신 따님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하신 것을 마음속으로 원망했답니다. 그 가련한 아기가 태어날 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설령 죽을 만큼 울었더라도 아무도 돌봐주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그때 소홀했던 것을 보상해 주려고 잘해 주었지만요. 그 아이는 처음부터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아마 마지막에도 그렇게 되기가 쉬울 거예요. 다음날 아침 바깥은 밝고 화창했습니다. 고요한 방 안은 덧창 틈새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들어 침상과 그 위에 누워있는 시신을 은은하고 부드럽게 빛으로 감쌌습니다. 린턴 씨는 베개를 베고 눈을 감은 채 누워있었어요. 그의 젊고 수려한 얼굴은 옆에 누워있는 시신과 마찬가지로 마치 죽기라도 한 듯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고뇌에 지친 고요가 서려 있었고 아시의 얼굴에는 거지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시의 매끈한 이마와 감은 눈과 웃음기를 머금은 입술, 하늘의 천사도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었어요. 무한한 고요 속에 잠들어 있는 아시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차분해지더군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 속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보다 더 경건한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저는 몇 시간 전에 아시가 했던 말을 저도 모르게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으로 가셨겠지. 아시의 영혼이 아직 지상에 있던 지금쯤 천국에 있던 하나님 곁에서 평안하길. 제가 이상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시신이 있는 방을 지키는 동안 행복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답니다. 마치 미친 듯이 혹은 절망에 빠져 슬퍼하는 사람이 옆에 있지 않았다면 말이죠. 저는 그때 이성의 육체나 지옥의 고통도 깨뜨릴 수 없는 안식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 세상, 즉 고인들이 들어간 영혼의 세계는 무한하고 어두움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그곳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과 조화로운 사랑과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 같았죠. 그럴 때면 캐서린 아시의 행복한 해방을 몹시도 슬퍼하는 린턴 씨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을성 없이 제멋대로 살다간 아시 같은 사람도 생을 마친 뒤에 평화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의심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냉정히 돌이켜보면 그런 의심이 들지도 모르지만 아시의 시신 앞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시신이 어찌나 평안해 보였던지 그곳에 머물던 영혼도 평온을 얻었을 것 같았지요. 로그드 씨, 그런 사람들도 저 세상에 가면 행복할까요? 저는 그게 무척 알고 싶답니다. 딘 부인의 이 질문은 어쩐지 이단적인 인상을 주어서 나는 대답을 정중히 거절했다. 딘 부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캐서린 아시가 살아온 나날을 돌이켜보면 저 세상에서 행복할 자격이 안 될 것 같아 걱정돼요. 그러나 그 일은 조물주에게 맡겨야겠죠? 린턴 씨는 잠이 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해가 뜨자마자 방에서 살그머니 나와 맑고 상쾌한 바깥으로 갔어요. 하인들은 제가 오랫동안 시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졸음을 쫓으려 나갔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사실 밖으로 나온 주된 목적은 히스클리프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가 밤새도록 낙엽송들 사이에 있었다면 저택 안에서 일어난 소란을 전혀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기머턴으로 가는 심부름꾼의 말발굽 소리를 듣고 눈치챘다면 모를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이리저리 재빨리 움직이는 불빛과 분주히 열고 닫히는 바깥문을 보고 집안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챘겠죠. 저는 히스클리프를 만나려고 나오긴 했지만 그를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그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해야 할 일이라면 얼른 해치우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몇 미터쯤 숲속으로 들어간 곳이었지요.
그는 모자를 벗은 채 풀무레 나무 고목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싹이 든 가지에 맺혀 있다가 후두덕 떨어진 이슬 때문에 머리칼이 흠뻑 젖어 있더군요. 그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었던 것 같았어요. 1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집 밖에 한 쌍이 왔다 갔다 하며 둥지를 터느라 분주했는데 새들은 그를 나무 토막으로 여기는 듯 했으니까요. 내가 다가가자 새들은 날아가 버렸고 그는 눈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서린이 죽었지. 넬리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다린 게 아니야. 손수거 따위는 집어치워. 내 앞에서 훌쩍거리지 말라고. 빌어먹을 것들. 캐서린은 당신네가 울어주기를 바라지 않아. 저는 아시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울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남을 동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처근해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가 아시의 죽음을 알고 있다는 걸 짐작했어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의 마음은 진정되었고 입술을 달싹이며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걸로 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아시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흐느낌을 억누르고 뺨에 흐른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천국으로 갔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면 아시처럼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캐서린이 훈계를 받아들였다는 말이로군? 히스클리프는 비아냥대며 물었습니다. 성자처럼 죽기라도 한 모양이지. 자, 어떻게 죽었는지 사실대로 말해줘. 어떻게? 그는 아시의 이름을 발음하려 애썼지만 끝내 그러지 못하더군요. 입을 앙다물고 말없이 내면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제 동정 따윈 필요 없다는 듯 사나운 눈초리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가여운 사람, 당신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음과 신경이 있었어. 그런데 왜 감정을 숨기려고 애쓰는 거야? 아무리 자존심을 세워봐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을 텐데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 마음을 쥐어짜고 싶게 만들어서 굴복의 눈물을 흘리고 마는군 하고 저는 생각했죠. 아시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어린아이들처럼 숨을 크게 들이쉬며 기지개를 켜다가 다시 잠이 들었죠. 5분쯤 후에 심장이 한번 약하게 뛰더니 멎어버리더군요. 그리고 내 말은 하지 않던가? 그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견딜 수 없는 말을 듣게 될까봐 두려운 듯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아시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답니다. 당신이 방에서 나간 뒤부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죠. 아시는 얼굴에 온화한 웃음을 머금은 채 누워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즐거웠던 어린 시절의 일들이 떠올랐나 봐요. 아시의 일생은 온화한 꿈속에서 끝을 맺었지요. 부디 저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부디 고통 속에 깨어나길 바란다. 그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격렬하게 외치며 발을 구르더니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격정에 사로잡혀 신음을 토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군.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 없어. 천국에 없다고. 죽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디에 있는 거야? 아, 넌 내 고통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 한 가지만 기도하겠어. 내 혀가 굳을 때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기도할 거야. 캐서린 은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발 저 세상으로 가지 말아줘. 내가 널 죽였다고 네가 말했잖아. 그럼 귀신이 되어 나를 찾아와야지. 죽음을 당한 사람은 귀신이 되어 죽인 사람을 찾아가는 법이니까. 이 성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어.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어떤 형태로든. 차라리 날 미치게 해주라고. 너를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곳에 나를 버려두고 떠나지 마. 아, 맙소사, 그건 말도 안 돼. 넌 내 생명이고 내 영혼이야. 난 내 생명 없이는 살 수 없어. 내 영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는 옹이투성이의 머리를 세차게 부딪히고는 눈을 치뜨며 울부짖었는데 그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칼과 창에 찔려 죽어가는 야수 같았지요. 나무 껍질 여기저기에 피가 튄 자국이 보였고 그의 손과 이마도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그 장면은 아마 간밤에도 여러 차례 되풀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동정심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를 그렇게 두고 와버리기도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내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정신을 차리자마자 나한테 꺼져버리라고 버럭 고함을 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제 재주로는 그를 진정시키거나 위로할 수 없었으니까요. 린턴 부인의 장례식은 돌아가신 지 처음 돌아오는 금요일에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의 관은 뚜껑이 열린 채로 꽂히며 향기 나는 잎사귀를 뿌려서 널찍한 거실에 놓아두었지요. 린턴 씨는 밤이고 낮이고 잠도 자지 않으며 시신을 지켰습니다.
이 사실은 저 이외에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히스클리프는 바깥에서 밤을 지새웠지요. 린턴 씨와 마찬가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저는 히스클리프와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할 수만 있다면 들어올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낮이 저물고 얼마 있다가 린턴 씨가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2시간쯤 눈을 붙이러 갔을 때 창문 하나를 열어놓았죠. 히스클리프의 끈기에 제 마음이 움직여 그의 우상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라도 할 기회를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잠깐 사이에 조심히 다녀갔습니다. 어찌나 조심스럽게 움직였던지 조그만 기척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시신의 얼굴을 가린 천이 흐트러지고 은실로 묶은 곱슬곱슬한 금빛 머리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그가 다녀갔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 머리채는 캐서린 아시의 목에 걸린 로켓, 조그만 사진이나 기념물, 머리카락 등을 넣어 목걸이에 연결하는 금속재 곽 목에 그런 거죠. 로켓에서 빼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머리채는 캐서린 아시의 목에 걸린 로켓에서 빼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로켓의 구멍을 열어 안에 들어있던 것을 빼내고 자신의 검은 머리채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의 머리채와 아시의 머리채를 한데 감아서 로켓 안에 넣어주었죠. 물론 은쇼 씨는 여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지만 못 온다는 연락도 없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조문객은 남편을 빼곤 모두가 소작인과 하인들 뿐이었지요. 이사벨라 아씨는 초대하지도 않았답니다. 캐서린 아씨의 시신을 묻은 곳은 교회 안에 할당된 린턴 집안의 묘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씨의 친척들이 묻혀있는 야외의 묘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아씨의 시신은 교회 공동묘지 귀퉁이의 비탈진 녹지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담장이 무척 낮아서 히스며 월귤 나무 등이 황야 쪽으로부터 뻗어 올라와 있었으며 그 의가 토탄질의 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아시의 남편인 린턴 씨도 나중에 거기에 묻혔답니다. 그곳에는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소박한 상석을 올린 수수한 잿빛 비석이 각각 세워져 있지요. 17. 장례식이 있던 금요일은 한 달 동안 이어지는 화창한 날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날씨가 돌변했어요. 남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북동풍으로 바뀌더니 처음에는 비가 오다가 나중에는 진눈깨비와 눈이 내렸지요. 다음날 아침의 풍경은 누구도 지난 3주 동안 여름 날씨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앵초와 크로커스는 겨울에는 애나 내리는 눈더미에 파묻혔고 종달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일찍 싹을 틔운 어린 나무 잎들은 갑자기 엄습한 추위에 까맣게 변하고 말았지요. 정말 그날 아침은 얼씬년스럽고 춥고 어물해서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어요. 주인님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칭얼대는 아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얼으면서 흩날리는 눈송이가 커튼이 없는 유리창에 쌓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웬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들어와서 깔깔 웃어대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놀라기도 했지만 화가 더 나더군요. 하녀 가운데 한 명일 거라는 생각에 큰 소리로 야단을 쳤지요. 무슨 짓이야 여기까지. 어쩌자고 여기 와서 까부는 거지? 주인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미안해. 대꾸하는 소리를 들으니 귀에 익은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드거 오빠는 자고 있잖아. 그리고 나도 나를 어쩔 수 없어서 그래.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는 손으로 허리를 짚고 숨을 헐떡이며 난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워더링 하이츠에서부터 내내 뛰어오는 길이야.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계속했습니다. 이따금 나는 듯 달리기도 했지만 이루다 셀 수 없이 넘어지기도 했어. 그래서 그런지 온몸이 다 쑤셔. 놀라지 마. 숨 돌리는 대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 테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기무턴까지 타고 갈 마차 좀 준비시켜줘. 그리고 한이에게 내 옷장에서 옷 몇 벌만 가져다 주라고 해줘. 그 침입자는 히스클리프 부인이었는데 그녀의 형색을 보니 웃을 처지는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깨까지 축 늘어진 머리카락에서는 눈 녹은 물이 뚝뚝 떨어졌고 옷은 여느 때
처럼 처녀 같은 차림이었는데 나이에는 어울렸지만 결혼한 부인답지는 않았지요. 목이 깊게 파인 짧은 소매 드레스에 머리와 목에는 아무것도 두르지 않았더군요. 게다가 드레스의 천은 얇은 비단이었기 때문에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발에는 그저 얇은 슬리퍼만을 신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쪽 귀 밑에서는 깊이 베인 상처가 있었는데 단지 추위에 얼어서 피가 많이 흐르지 않을 뿐이었지요. 창백한 얼굴에는 핥힌 자국에 멍까지 들어있었고 몸은 지쳐서 가누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아가씨를 찬찬히 살펴본 뒤에도 처음에 느꼈던 놀라움이 별로 가시지 않았다는 걸 로그도 씨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 아가씨,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가씨가 찢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가봐 입을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아무 말도 듣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가씨는 오늘 밤에 기머튼으로 못 갈 테니 마차를 준비시킬 필요도 없고요. 아니 걸어서 가든 말을 타고 가든 반드시 가고 말 거야. 이사벨라 아가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꼴 사납지 않게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엔 반대하지 않겠어. 아야, 이 목에 흐르는 것 좀 봐. 불을 쬐니까 따끔따끔 쓰라린걸. 아가씨는 자기가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몸에 손도 못 대게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마보에게 길 떠날 준비를 하라고 이러고 하녀가 필요한 옷가지를 꾸리기 시작한 뒤에야 저는 아가씨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아가씨가 옷 갈아입는 것을 거들 수 있었죠. 자, 엘렌. 제가 일을 마치자 아가씨는 찻잔을 앞에 놓고 난로가 안락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앞에 앉아. 이 가여운 캐서린 언니의 아기는 저리 뉘어놓고. 보기 싫단 말이야. 아까 들어올 때 방정맞게 웃었다고 해서 내가 캐서린 언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안 돼. 나도 지독히 울었어. 그래, 다른 누구보다 울 이유가 많았으니까. 엘렌도 기억하겠지만 우린 화해도 못하고 헤어졌잖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그렇긴 하지만 그 짐승 같은 놈을 동정하고 싶지는 않았어. 정말 그런 몹쓸 놈이 없어. 그 부직갱이 좀 잃어줘. 이게 내가 지니고 있는 거의 마지막 물건이야. 이사벨라 아가씨는 가운데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군요. 부셔버릴 거야. 아가씨는 이렇게 말하며 어린아이가 분풀이를 하듯 반지를 두드려댔어요. 그리고 태워버리겠어. 아가씨는 마구 두드리던 금반지를 집어서 석탄불 속으로 던져 넣었어요. 이제 됐어. 만약에 그놈이 나를 끌고 가서 다시 살게 되면 하나 더 사놓으라고 하지 뭐. 그 인간은 에드거 오빠를 괴롭히기 위해 나를 찾아올 유인이야. 그놈이 사악한 무리로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여기서 떠나야 해. 그리고 에드거 오빠도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잖아. 오빠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을 거고 오빠를 더 이상 골치 아프게 하지도 않을 거야. 다급하게 몸을 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집에 오게 된 거지. 오빠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몰랐다면 부엌에만 잠깐 들러서 얼굴을 씻고 몸을 좀 녹이고 엘렌에게 필요한 물건 좀 챙겨달라고 해서 그 원수 같은 놈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났을 거야. 그 놈은 정말이지 사람의 탈을 쓴 악귀야. 아, 그가 어찌나 화가 났든지. 내가 붙잡혔더라면 어떻게 대했을지 오싹해. 힌들리가 그놈의 힘을 당할 수 없다는 게 유감이야. 힌들리에게 그럴 힘이 있다면 그놈이 거꾸로 떨리는 걸 볼 때까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지 않았을 텐데. 어머 아가씨 그렇게 빨리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을 가로막았답니다. 얼굴에 동이면서 손수건이 풀려서 상처에서 또 피가 나겠어요. 차를 마시며 좀 쉬어요. 웃지는 마시고요. 웃는 건 지금 아가씨의 처지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도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니까요. 그래,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저 애 좀 봐. 내내 울고 있잖아. 1시간만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좀 보내면 안 돼? 그 이상한 적이 머무르지 않을 테니까. 저는 종을 울려 하녀를 불러서 아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로 아가씨가 이런 상태로 워더링 하이츠에서 도망치게 되었는지, 여기에 있지 않겠다면 어디로 갈 작정인지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마땅하고 나도 여기 있고 싶어. 에드거 오빠를 위로하고 아기도 돌봐야 한다는 두 가지 점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니까. 그렇지만 그놈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점점 살이 오르고 즐겁게 지내는 걸 보고 그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평온하게 지내는 걸 알면서도 평화를 깨뜨릴 결심을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놈이 내 목소리를 듣거나 내 모습을 보기만 해도 지독하게 짜증이 날 만큼 나를 싫어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되어서 기뻐.
내가 나타나기만 해도 얼굴 근육이 저절로 일그러지거든. 그건 내가 그를 증오한다는 걸 알고 있고 원래부터 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 반감은 꽤 심해서 내가 어떻게든 깜짝같이 자취를 감추기만 하면 그는 절대 영국을 돌아다니며 나를 찾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주 종적을 감춰야 해. 처음엔 차라리 그놈 손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생각은 사라졌고 그놈이 자살하기를 바랄 뿐이야. 그놈이 내 사랑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렸어. 그러자 내 마음이 아주 편해지더군. 그래도 난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할 수 있어. 그리고 아직도 그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만약에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니야 설령 그가 나를 지극히 사랑했다 해도 악마 같은 천성이 그 존재를 드러냈을 거야. 그놈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는 그토록 좋아했던 걸 보면 캐서린 언니도 취향이 참 별났던 것 같아. 괴물 같은 놈. 그가 이 세상에서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어. 쉬, 진정하세요. 그도 사람인걸요. 좀 더 자비를 베푸세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나쁜 사람 놈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도 아니야. 그놈은 나한테 자비를 요구할 권리도 없어. 난 그에게 내 마음을 주었어. 그런데 그는 그걸 가져다 죽도록 괴롭히고는 도로 나한테 내팽개쳤지. 엘렌, 사람은 마음이 있어야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그가 내 마음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를 동정할 능력이 없어. 그리고 그가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고통으로 신음하고 캐서린 언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다 해도 나는 동정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이 대목에서 이사벨라 아가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속눈썹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물었지. 내가 그를 격분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났고 그래서 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빨갛게 달군 쪽집게로 신경줄을 집어내려면 주먹으로 머리통을 때릴 때보다 더욱 침착해야 하는 법이지. 약이 오르자 그는 스스로 자부하던 그 잔인하고 계산적인 신중함을 잊어버리고는 살인이라도 할 듯 폭력을 휘둘러댔어. 난 내가 그를 그토록 화나게 할 수 있다는 데 희열을 느꼈어. 그 희열감이 나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는 본능을 일깨웠지. 그래서 나는 뛰쳐나왔어. 다시 그자의 소나기에 잡혀서 지독한 복수를 당하게 되더라도 하는 수 없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엘렌도 알다시피 어제는 은쇼 씨도 장례식에 참석해야 했잖아. 사실 그는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술도 자제했어. 6시에 고주망태가 되어 잠자리에 들어 12시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나는 일은 피하려고 말이야. 그런데 일어났을 때 그는 자살이라도 할 듯이 우울한 기분이어서 장례식이고 교회고 아무데도 못 갈 형편이었어. 그래서 장례식에 가는 대신 난로가에 주저앉아 진인지 브랜디인지를 큰 잔으로 들이켰지. 지난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히스클리프는 이름만 올려도 몸서리 쳐져. 집에서 얼굴도 보기 힘들었어. 천사가 먹을 것을 주었는지 아니면 지옥에 있는 그의 친척에 얻어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거의 일주일 동안 집에서 식사한 일이 없었어. 동이틀 무렵에야 돌아와서는 위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가버렸지. 마치 자기와 함께 이끌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고는 감리교 신자나 된 양 기도를 계속하는 거였어. 그가 간청을 드리는 신이란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시체인 캐서린 언니였고 어쩌다 하나님께도 이야기하곤 했는데 기이하게도 하나님을 지옥의 제 아비와 혼동하는 것 같았지 뭐야. 이런 대단한 기도를 마치고 나면 대개 기도는 목이 쉬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되었지. 기도가 마치고 나면 다시 집을 나섰는데 늘 이 집으로 곧장 가더라고. 에드거 오빠가 왜 치안 담당관을 불러 그를 감옥에 넣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난 캐서린 언니가 죽은 걸 생각하면 슬펐지만 굴욕감을 주던 압제에서 풀려난 이 며칠간은 휴가라도 받은 것처럼 좋았어. 난 조셉의 끝없는 잔소리를 울지 않고 들어 넘길 수 있을 만큼 기운을 차렸고 전과는 달리 겁먹은 도둑처럼 살금살금 걷지 않고도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지. 엘렌은 조셉이 하는 말 때문에 울 것까지 뭐 있냐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노인네와 헤어트는 함께 있기 정말 싫은 사람들이야. 그 어린 주인과 그의 충복인 밉살스러운 노인네와 한자리에 있느니 차라리 무시무시한 얘기를 듣게 되더라도 흔들리와 있는 편이 낫지. 히스클리프가 집에 있을 때는 난 대개 별 수 없이 부엌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있거나 습기 찬 빈방에서 굶어야 하지. 그러나 이번 주처럼
그가 집에 없을 때는 거실 벽난로 옆 한쪽에다 탁자와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은시호 씨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 할 일을 하지. 은시호 씨도 내가 하는 일엔 참견하지 않아. 요즘 은시호 씨는, 이 은시호 씨가 이제 캐서린의 오빠죠. 네. 힌들리. 요즘 은시호 씨는 누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어. 더 시무룩하고 침울해졌지만 미친 듯이 화를 내는 일은 줄었어. 조셉은 흔들리 은시호가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서 불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처럼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가 들어 눈에 띄기도 해서 신기해. 하지만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 어젯밤에 나는 내 구석자리에 앉아서 자정무렵까지 옛날 책들을 읽고 있었어. 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생각은 자꾸만 교회 묘지와 새 무덤으로 쏠려서 위층에 올라가기가 무서웠거든. 앞에 펴놓은 책에서 눈을 떼기만 하면 그 순간 그 서글픈 묘지의 광경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바람에 좀처럼 책장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 흔들리는 손으로 머리를 꿰은 채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는 인사불성이 되기 직전에 술 마시기를 거치고는 2-3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지. 이따금 창문을 흔들어대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 난로에서 석탄이 튀는 희미한 소리, 그리고 간간히 내가 길어진 촛불 심지를 자를 때 나는 가위 소리만 들릴 뿐 집안은 괴괴했어. 헤어튼과 조셉은 아마 골아 떨어졌겠지. 난 너무 슬퍼서 책을 읽는 동안에도 한숨이 절로 나왔어. 마치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려서 다시는 기쁨이라고 느낄 수 없을 것 같았거든. 마침내 부엌문 빗장 소리에 구슬픈 정적이 깨졌어. 히스클리프가 여느 때보다 일찍 밤샘에서 돌아온 거였어. 아마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때문이었을 거야. 부엌문은 잠겨 있더군. 그가 다른 문으로 들어오려고 마당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군. 난 억누를 수 없는 그에 대한 감정을 입으로 내뱉으며 일어섰어. 그러자 문을 노려보고 있던 흔들리 은시호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더군. 5분쯤 밖에 세워둘 거요. 그래도 되겠소? 흔들리 은시호가 소리쳤어. 그럼요. 밤새도록 들여놓지 않아도 좋아요. 어서 걸쇠를 잠그고 빗장을 걸어요. 하고 내가 대답했지. 히스클리프가 앞문에 당도하기 전에 흔들리는 그 일을 해치웠어.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와 자기 의자를 내 탁자 맞은편에 갖다 놓고는 탁자 너머로 몸을 기울여 내 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겠어? 자기 눈에 불타는 정오와 똑같은 감정을 내 눈에서 찾으려는 것 같았어. 그는 살인이라도 할 것처럼 보였고 또 정말 그러고 싶은 기색이었어. 그러니 내 눈에서 자기와 똑같은 감정을 찾을 수는 없었겠지. 하지만 이렇게 말할 정도의 공감은 찾아낸 것 같았어. 당신과 나한테는 밖에 있는 저놈에게 갚아줘야 할 큰 빚이 있어. 우리 둘 다 급쟁이가 아니라면 서로 협력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요. 당신도 당신 오빠처럼 마음이 약한 거요. 끝까지 참기만 하고 한 번도 안 갚음을 시도해보지 않을 작정이요. 하고 그가 말했어. 나도 이제 참는데 지쳤어요. 보복의 결과가 다시 나한테 되돌아오지만 않는다면 해도 좋지요. 그러나 배신과 폭력은 양쪽 끝이 뾰족한 창과 같아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당신 상대보다 더 크게 다치는 법이거든요. 하고 내가 대꾸했어. 배신과 폭력은 배신과 폭력으로 갚아줘야 하는 법이요. 히스클리프 부인, 당신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요. 자, 대답해 보시오. 그럴 수 있겠소? 당신도 저 악마 같은 놈의 종말을 보게 되면 나 못지않게 기쁠 거요. 당신이 먼저 손 쓰지 않으면 당신은 그의 손에 죽게 될 거고 나도 괴멸하고 말 거요. 저주받을 저 사악한 놈, 벌써 이 집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문을 두드려 대는군. 입을 다물겠다고 약속하시오. 그러면 지금 이 1시 3분 전이니까 저 시계가 1시를 치기 전에 당신은 자유로운 몸이 될 거요. 흔들리가 외쳤지. 그는 내가 전에 편지에서 설명한 그 칼 달린 총을 가슴에서 꺼내더니 촛불을 끄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를 낚아채고 그의 팔을 붙들었지. 잠자고 있지 않겠어요. 저희에게 손을 대지 마세요. 문이나 잠근 채 가만히 있어요. 내가 말했어. 아니요. 난 이미 결심했어. 반드시 해치우고 말 거요. 당신이 반대해도 결국 당신에겐 좋은 일이요. 헤어튼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행동을 막으려고 머리를 굴려도 소용없을 거요. 캐서린도 저 세상으로 가버렸고 내가 지금 당장 목을 찔러 자살한다 해도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할 사람이 없을 테니 끝장을 낼 때가 온 거지.
그 필사적인 사내가 말했어. 그와 몸싸움을 하느니 곰과 맞붙는 편이 나았고 그를 설득하느니 미친 사람과 이야기하는 편이 나았어. 그래서 내게 남겨진 유일한 방안은 창가로 달려가 그 사내가 노리고 있는 히스클리프에게 들어오면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것이었지. 오늘 밤엔 어디 다른 데 가서 자도록 해요. 나는 다소 의기양양한 어조로 외쳤어. 은시호 씨가 당신을 총으로 쏴서 죽일 작정이니까 각오를 해야 할 거예요. 문이나 열어 그는 다시 입에 올리기도 싫은 기품 있는 말로 나를 부르며 말했어. 난 참견하지 않겠어요. 내가 다시 쏘아붙였지. 총에 맞고 싶거든 들어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상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 창문을 닫고 난로가에 있는 내 자리로 돌아왔어. 그에게 닥칠 위험을 걱정하는 채 하며 능청을 뗄 만큼 난 위선적이지 못하니까. 격분한 은시호 씨는 나한테 한바탕 욕을 해대며 내가 아직도 그 악한을 사랑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장담하더군. 그리고 내가 비겁함을 드러냈다고 온갖 욕을 퍼부어댔어. 나는 마음속으로 히스클리프가 이 사람을 해치워 고통스러운 삶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해준다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이 사람이 히스클리프를 그에게 꼭 어울리는 곳으로 보내버린다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내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내 뒤의 창문이 히스클리프의 주먹질에 꽝 하고 바닥에 떨어지더니 그의 검은 얼굴이 드러났지. 그의 어깨가 빠져나오기에는 창틀 사이가 너무 좁았어. 난 그가 못 들어오겠거니 안심하고 빙긋 웃었지. 그의 머리카락과 옷에는 흰 눈이 쌓여 있었고 주유와 분노를 허옇게 드러낸 그의 날카로운 이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지. 이사벨라, 날 들여보내줘.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조셉의 말 맞다나 허연 이를 드러낸 채 얼러매고 있었어. 난 살인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대답했어. 힌들리 씨가 칼 달린 권총을 장전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엌문으로 들어가게 해줘 하고 그가 말했어. 힌들리가 나보다 문제가 있을 텐데요. 내가 대답했어. 그런데 당신의 사랑이란 눈보라도 견디내지 못하는 시시한 것이로군요. 여름 달빛이 비출 때에는 우리가 편히 자도록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니 추운 바람이 불자 당장 집으로 피해오니 말이에요. 히스클리프, 내가 당신이라면 충견처럼 캐서린 언니의 무덤 위에 누워 죽을 텐데. 이제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게 확실해요. 그렇죠? 난 캐서린 언니가 당신 삶의 전부라는 인상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난 언니가 죽었는데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거기 그놈이 있어? 힌들리는 이렇게 외치며 문짝이 떨어져 나간 곳으로 달려왔어. 팔을 내 뻗을 수만 있다면 명중시킬 수 있는데. 엘렌은 나를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속단하지는 말도록 해. 난 어떤 대가로도 설령 그 자식을 죽인 데에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돕거나 부추기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히스클리프가 몸을 날려 은시호 씨의 소나기에서 무기를 비틀어 빼냈을 때 나는 굉장한 실망감이 들었고 조금 전에 내가 조롱하듯 말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몰라 겁을 먹었어. 총알이 튀어나간 후에 칼이 튕겨져 나왔는데 주인이 칼에 손목을 찔렸어. 히스클리프가 온 힘을 다해 그 무기를 잡아당기자 힌들러의 살이 쭉 찢어졌지. 히스클리프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무기를 제 호주머니에 쑤시는 뒤에 돌을 집어 창과 창 사이의 칸막이를 돌로 쳐서 부수고는 창을 뛰어넘어 들어왔어. 그의 상대는 극심한 통증과 동맥인지 대증맥인지 모를 곳에서 쏟아지는 피 때문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 그 악당놈은 힌들리를 발로 차고 짓밟는 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잡아 판석에 몇 번이고 찢는 게 아니겠어? 그런 와중에도 한 손으로는 나를 붙잡아 내가 조셉을 부르지 못하도록 했지. 그는 힌들리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려고 초인적인 자제력을 발휘했어. 그리고 저도 숨이 차 올랐는지 결국 단념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힌들리의 몸뚱이를 긴 의자 위에 끌어다 놓았지. 그는 힌들리가 입고 있던 우도 소매를 찢어서 무자비할 정도로 거칠게 상처를 동여매면서도 발길질 할 때와 같은 자세로 욕설을 퍼부어댔어. 나는 그의 손에서 놓여나자마자 곧바로 그 영감택이 하인을 찾으러 갔어.
내가 다급하게 쏟아내는 이야기를 조금씩 이해한 영감은 한 번에 2계단씩 뛰어내리며 헐레벌떡 아래층으로 내려왔어. 시방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네 주인이 미쳐서 손 좀 봐줬어. 다음 달에도 저놈이 살아있다면 정신병원에 쳐넣을 테다. 어쩌자고 문을 다 걸어 잠근 거야? 이빨 빠진 사냥개 같은 영감탱이야. 거기 서서 응얼응얼 투틀대지만 말고 이리 와. 난 저놈을 간호하고 싶지 않다니까. 와서 저 피를 씻어내. 촛불의 불꽃을 조심해야 할 것. 피의 절반 이상이 브랜디일 테니. 그래서 죽여 없애려고 했단 말이오? 조셉은 공포에 질려 두 손을 쳐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쳤어. 내 생전 이런 끔찍한 광경은 처음이야. 오 주여. 히스클리프는 조셉의 무릎을 떠밀어 피가 흥건한 곳에 꿇어앉히고는 수건을 던져 주었지만 조셉은 피를 닦으려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투가 어찌나 이상하든지 난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 뭐야. 내 마음은 어떤 일에도 충격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려 있었던 거야. 교수대 아래에 태연히 서 있는 죄수처럼 될 대로 되라는 시기였으니까. 아, 그렇지. 늘 잊고 있었군. 그 장인무도한 놈이 말했어. 너도 같이 치워. 무릎을 꿇고 이 독사 같은 년. 감히 저놈과 작당해 날 골리려 들어 얼른하지 못해? 너한테 꼭 어울리는 일이야. 그는 내의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나를 세차게 흔들어대고는 조셉 옆으로 내동댕이 쳤어. 조셉은 꿋꿋하게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서는 당장 스르시크로스 저택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 린턴 씨는 치안 판사니까 설마 마님 50명을 잃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는 거였지. 조셉이 어찌나 완강하게 나왔든지 히스클리프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내 입으로 설명해야 했어. 내가 조셉의 질문에 마지못해 대답하는 동안 히스클리프는 저기를 내뿜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서 있더군. 히스클리프가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특히 억지로 짜낸 내 대답으로 그 노인네를 납득시키려니 무척 힘이 들었어. 이었고 은시호 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자 그 노인네는 얼른 술 한 모금을 먹였고 그 덕에 은시호 씨는 몸을 움직이며 의식을 회복했지. 힌들리가 의식을 잃었을 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린 히스클리프는 왜 그렇게 정신없이 취했냐고 힌들리를 나무라며 더 이상은 그 잔혹한 행동에 대해 말하지 않을 테니 그만 가서 자라고 하더군. 기쁘게도 히스클리프는 이 현명하신 충고를 하고는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 그러자 힌들리는 노석 위에 몸을 뻗고 눕더군. 나도 생각보다 쉽게 공경에서 빠져나온 걸 신기해하며 내 방으로 갔지. 오늘 아침 11시 반쯤에 내려다 보니 은시호 씨는 죽을 듯이 아파하며 난롱가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몸에 늘 붙여다니는 악귀 같은 히스클리프도 그 못지않게 초췌하고 헬스간 몰골로 난로에 몸을 기대고 있었어.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이 모두 식을 때까지 둘 다 먹을 기색이 없자 나 혼자 먹기 시작했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으니 내가 실컷 배불리 식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어. 식사를 하며 잠자코 앉아있는 두 사람을 간간히 쳐다보는데 일종의 만족감과 우울감이 차오르더군. 그리고 양심에 그리킬 것도 없었기 때문에 편안했어. 난 식사를 마친 뒤에 여느 때와는 달리 대담하게 난로가로 갔어. 은시호 씨의 자리를 돌아 그 옆 모퉁이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 히스클리프는 내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더군. 그래서 난 고개를 쳐들고 마치 그의 얼굴이 돌조각상이라도 되는 양 찬찬히 뜯어보았어. 한때 아주 남자답다고 생각했던 그의 이마는 몹시 잔인해 보였고 침울한 그림자까지 서려 있었지. 그리고 바실리스크는 그 입김을 쇠거나 눈길에 닿으면 사람이 즉사했다고 전해지는 전설상의 괴물이랍니다. 바실리스크 같은 그의 두 눈도 잠을 못 자서 날카로운 빛을 잃었더군. 속눈썹에 물기가 어린 것으로 보아 울고 있는 것 같았어. 입술에도 잔인한 냉소는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이 슬픈 표정이 서려 있었지. 그게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다면 난 그 비통함 앞에서 얼굴을 가렸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 그의 얼굴이라서 흐뭇하기까지 하던 걸 쓰러진 적을 모욕하는 건 야비한 짓이겠지만 난 그를 공격할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 그가 약해졌을 때가 아니면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질 테니까 말이야. 아이고 이런 아가씨. 제가 말을 가로막이며 말했어요. 누가 들으면 평생 성경책 한번 안 펴본 줄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가씨의 원수를 벌하시면 그걸로 만족하셔야 해요.
거기에 아가씨까지 고통을 더한다는 건 야비할 뿐 아니라 주제넘은 짓이죠. 대개는 그래야 한다는 걸 인정할게, 엘렌. 아씨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해도 그게 내가 일으킨 고통이 아니라면 만족할 수 없을 거야. 차라리 그가 덜한 고통을 당한데도 내가 직접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준 이가 나라는 것을 그가 아는 편이 낫지. 난 그에게 갚아줄 게 너무 많아.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난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거야. 그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도 있듯이 모든 고통을 똑같이 그에게 되돌려주고 그를 나와 같은 체질로 끌어내리는 거지. 그가 먼저 상처를 주었으니 먼저 용서를 빌어야 해. 그러면 엘렌 좀 너그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내가 복수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난 그를 용서할 수 없는 거지. 힌들리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난 물을 한 잔 갖다 주며 아픈 건 좀 어떠냐고 물어보았어. 내가 바라는 만큼 아프지는 않소. 그는 대답했어. 그런데 팔을 빼고는 온몸이 마치 꼬마 도깨비 떼들과 한바탕 싸우고 난 것처럼 욱신거리는군. 네, 그럴 거예요. 캐서린 언니는 자기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육체적인 위해를 당하지 않는 거라고 자랑하듯 말하고 했어요. 누구누구는 언니를 화나게 할까봐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였죠.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올 수 없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어젯밤에 언니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할 뻔했어요. 가슴이며 어깨에 온통 멍이 들고 상처가 나지 않았나요? 모르겠어. 그는 대답했어. 그런데 그건 무슨 소리요?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쓰러졌을 때 저자가 나를 때리기라도 했단 말이요? 당신을 발로 걷어차고 마구 짓밟고 바닥에 내려쳤지요. 그리고 당신을 이로 물어뜯기라도 할 듯이 입에서 침을 흘리더군요. 하기야 저자는 절반쯤은 사람이니까요. 그것도 후하게 쳐준 거지요. 내가 나직이 일러줬어. 은쇼 씨도 나처럼 우리 공동의 적인 그자의 얼굴을 쳐다보았지. 그런데 그자는 자신의 고뇌에 골몰한 나머지 주위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자의 흉악한 생각이 얼굴에 더욱 분명히 드러났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을 주셔서 내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라도 저놈의 목을 졸라 죽일 수 있다면 난 기쁘게 지옥에라도 갈 수 있을 텐데. 은쇼 씨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신음하면서 몸을 비틀며 일어서려고 애쓰다가 싸움을 벌이기엔 자기의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여 덜썩 주저앉았어. 그러지 마세요. 저자가 댁의 가족 중 한 명을 죽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자가 없었다면 당신 여동생이 아직 살아있을 거라는 사실을 서르시 크로스 저택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사실 저자에게 사랑을 받느니 차라리 미움을 받는 게 더 낫지요. 저자가 오기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캐서린 언니가 얼마나 잘 지냈는지 생각하면 그날이 저주스러워요. 내가 큰 소리로 말했어. 히스클리프는 누가 이 말을 하느냐 보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데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았어. 혼자 고뇌하며 골몰하고 있던 그가 마침내 주의력을 되찾았더라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치 비가 내리듯 난로의 잿더미 속에 후두둑 대며 떨어지는 것을 하며 그가 질식할 정도로 크게 한숨을 쉬는 걸 보고 알 수 있었지. 난 그를 쏘아보며 조롱하듯 웃어줬어. 그러자 순간 지옥의 창문 같은 그의 눈에서 나를 향해 빛이 번쩍이더군. 그러나 그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 악마는 평소와는 다르게 흐릿했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어. 그래서 난 겁내지 않고 또다시 소리내어 비웃어 주었지. 일어나 내 눈앞에 썩 꺼져버려 하고 그 비탄에 빠진 자가 말했어. 안 됐군요. 하지만 나도 캐서린 언니를 사랑했고 그 언니의 오빠에게 시중될 사람이 필요하니 언니를 대신해서 내가 돌봐야 해요. 이제 언니가 죽고 없으니 힌들리 씨에게서 언니의 모습이 보이는걸요. 힌들리 씨의 눈은 캐서린 언니와 똑같아요. 만약 당신이 그분의 눈을 후벼내려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검게 멍이 들고 붉게 충혈되지 않았다면 정말 똑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의 일어나 이 비겁한 천치 같은 년아 밟아 죽이기 전에. 그가 이렇게 외치며 다가오려는 몸짓을 보이자 나도 뒤로 물러섰어. 하지만 나는 언제라도 도망칠 태세를 하고 계속 말했어. 설사 귀여운 캐서린 언니가 당신을 믿고 그 우스꽝스럽고 혐오스럽고 창피한 히스클리프 부인이라는 호칭을 갖게 되었더라도 곧 나처럼 되고 말았을걸요. 언니인들 당신의 지독한 행동을 조용히 참고 있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당신을 혐오하고 경멸했겠죠. 긴 의자와 은쇼 씨가
그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를 잡으려고 하는 대신에 식탁 위에 있는 식사용 나이프를 집어들어 내 머리를 향해 던졌어. 나이프가 내 귀 밑에 꽂혀서 난 하던 말을 거쳐야 했어. 하지만 난 나이프를 뽑고 문 쪽으로 달아나면서 그가 던진 것보다 더 깊이 박히기를 바라며 그 흉기를 되던졌어. 마지막으로 그를 힐끗 돌아보니 그는 격분하여 내 뒤를 쫓아오다가 힌들리가 그를 막으려고 껴안는 바람에 둘이 한때 엉겨서 난로 위에 넘어졌어. 부엌을 지나 도망가면서 나는 조셉에게 얼른 주인에게 가보라고 일러주고 문간에서 의자 등받이에 강아지들을 줄줄이 매달고 있는 헤어튼을 넘어뜨리고는 연옥을 빠져나온 영혼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 가파른 길을 나는 듯이 달려 내려왔어. 굽이굽이 이어진 그 길을 벗어나 황야를 곧장 가로질러 뚜기를 구르고 늪을 건너고 해서 이 집의 불빛을 표지 삼아 줄다름쳐 내려왔던 거야. 다시는 워더링 하이츠의 지붕 밑에서 단 하룻밤도 지내지 않을 거야. 그러려니 차라리 영원히 지옥에서 살라는 선고를 받는 편이 훨씬 낫지. 이사벨라 아가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일어서서는 제가 가지고 온 아가씨의 모자와 큼직한 쇼를 씌워달라고 했죠. 제가 1시간만 더 있다 가라고 간청했지만 들은 척도 않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에드거 서방님과 캐서린 아시의 초상화에 입을 맞추고 저한테도 같은 식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는 마차가 준비된 곳으로 내려갔어요. 마차 옆에 있던 페니는 옛 주인을 만난 게 너무 기뻐서 미친 듯이 지저댔지요. 아가씨는 이렇게 마차를 타고 떠난 뒤로 다시는 이 고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정착하여 모든 일이 안정되자 린턴 씨와 정기적으로 편지 왕래를 시작했어요. 여기도 애가 있죠. 나중에 있는데. 그래 말이야. 이사벨라 아가씨의 새로운 거처는 남부의 런던 근처인 것 같았어요. 아가씨는 도망간 지 몇 달 만에 거기서 아들을 낳았지요. 아이의 이름을 린턴이라 지었는데 처음부터 병치레가 자꾸 신경질을 부린다고 아가씨가 소식을 전해왔답니다. 하루는 마을에서 히스클리프 씨와 마주쳤는데 아가씨가 어디에 사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다만 그녀의 오빠에게 오는 것만은 피해야 할 거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그녀를 데리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오빠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에게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는 다른 하인들 가운데 누군가의 입을 통해 이사벨라 아가씨가 살고 있는 장소뿐 아니라 어린애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더군요. 그러나 아가씨를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사벨라 아가씨는 그가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건 아가씨에 대한 해모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걸 다행으로 여겼을지도 모르죠. 히스클리프 씨는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아이에 대해 묻곤 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듣고는 흠상궂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저들은 내가 그 아이도 미워하기를 바라는가 보군. 당신이 그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를 바라고 계시죠.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난 내가 원할 때 그 아이를 데려올 거야. 미리 각오하고 있어야 할 거야. 다행히 그 아이의 엄마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캐서린 아씨가 돌아가신 지 13년쯤 뒤의 일이었으니 그때 13살이네. 린턴은 12살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컸을 거예요. 이사벨라 아가씨가 이 집에 느닷없이 찾아왔던 날 저는 주인어른한테 그 일을 말씀드릴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그분은 대화를 피했고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제 말을 들은 주인어른은 여동생이 남편에게서 도망친 것을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유순한 그분의 성품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여겨질 만큼 지독하게 히스클리프를 혐오했으니까요. 그 혐오감이 어찌나 깊고 민감했던지 그분은 히스클리프를 보거나 그에 대해 듣게 될 것 같은 장소에는 일절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이런 정오 때문에 그분은 완전히 은자가 되어버렸어요. 시한판사 일도 그만두고 심지어 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을에 나타나지 않고 저택에 딸린 숲과 울타리 안에서 완전히 언둔 생활을 했죠. 집 밖으로 나서는 건 황야를 혼자 거닐거나 부인의 무덤을 찾아갈 때뿐이었지만 그나마 대개는 어두워진 후나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 이른 아침이었어요. 그래도 그분은 아주 착한 분이었기 때문에 지독히 불행한 나날이 오래가지는 않았답니다. 그분은 캐서린 아씨의 영혼이 당신 앞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따위의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체념하게 되었고 흔해 빠진 즐거움보다 더 감미로운 우수를 알게 되었죠. 그분은 열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랑으로 캐서린 아씨를 추억했고
아씨가 천국에 갔다는 걸 의심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도 위안과 애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동안 린턴 씨는 고인이 남긴 조그마한 아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냉담함이 4월의 눈처럼 빠르게 녹아내려서 아기가 응아리를 하고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아기는 벌써 그분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지요. 아이에게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주었으나 그 이름을 줄이지 않고 부른 적이 없었답니다. 마치 캐서린 아시 생전에 아시의 이름을 줄여서 부른 적이 없었듯이 말이에요. 캐서린 아시를 캐시라고 줄여서 부르지 않았던 건 아마도 히스클리프에게 그런 버릇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는 언제나 캐시였어요. 그렇게 하면 아기의 엄마와 분명히 구별되면서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그분의 애착은 자기 아이였으라기보다는 사별한 부인이 남긴 핏줄이어서 우러나온 것이었어요. 저는 린턴 씨와 힌들리 은쇼를 비교해 보곤 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의 행동이 어째서 그렇게 정반대인지 만족스럽게 설명해 보려고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정한 남편이었고 자식들에 대한 애착도 강했는데 어떻게 선한 길이든 악한 길이든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힌들리가 더 의지가 굳세 보이지만 더 나쁘고 약한 인간임을 드러내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마치 배가 암수에 부딪혔을 때 선장이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선원들도 배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그 불운한 배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소동과 혼란으로 돌진하는 형국이라고나 할까요? 반대로 린턴 씨는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도 그를 위로해 주었죠. 한 사람은 희망을 가졌고 다른 한 사람은 희망을 버렸던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으니 그것을 감수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로그드 씨도 이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저 못지않게 잘 판단할 수 있으실 테니 제 설교는 듣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은쇼 씨의 죽음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여동생 캐서린 아시의 뒤를 곧바로 따라갔던 것이지요. 6달도 채 안 됐을 때였으니까요. 그 댁에서 죽기 전 그의 상태에 대해 아주 간단한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제가 장례식 준비를 거들러 갔을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요. 케네스 선생이 우리 주인님한테 그 일을 알려주러 오셨더군요. 어이 넬리, 케네스 선생은 어느 날 아침 말을 타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너무 이런 때라 안 좋은 소식일 거라는 직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제 넬리와 내가 문상을 갈 차례가 왔네. 자, 누가 죽었는지 짐작이 가는가? 누가 죽었는데요? 제가 허둥대며 물었어요. 어디 한번 알아맞혀 보게나. 그는 말에서 내려 굴레를 문 옆구리에 걸어대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차마 자락을 잡고 울 준비를 하도록 해. 분명히 그래야 할 거야. 설마 히스클리프 씨는 아니겠죠? 제가 외쳤어요. 뭐라고? 그가 죽어도 울 텐가? 의사 선생이 말했어요. 아닐세. 히스클리프는 튼튼한 젊은이야. 오늘따라 더 생기서 보이던데 방금 막 만나고 오는 길일세. 마누라가 도망간 뒤로 몸무게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 그럼 누구시죠, 케네스 선생님? 저는 조바심이 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힌들리 은쇼라네. 넬리의 옛친구 흔들리 말일세. 그리고 나의 고약한 친구이기도 하지. 너무 난폭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된 지도 꽤 오래되었군. 그것 보게. 울게 될 거라는 내 말이 맞았군. 하지만 기운 내게 마음껏 취해서 자기답게 죽었으니까 가엾은 친구지. 나도 섭섭해. 옛 친구를 잃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상상도 못할 몹쓸 괴벽이 있는 친구이긴 했어. 나도 몹쓸 짓을 여러 번 당했었지. 이제 겨우 27살인 모양이던데. 그렇다면 자네하고 동갑이군 그래? 둘이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캐서린 언니가 돌아갔을 때보다 또 컸답니다. 옛 생각들이 마음에 맴돌았어요. 케네스 선생에게는 다른 하인의 안내를 받아 주인어른을 뵈라고 부탁드린 뒤에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혈육이라도 잃은 듯 슬피 울었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시긴 한 걸까? 이런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그 생각이 저를 괴롭혔지요. 어찌나 성가실 정도로 집요하게 떠오르든지 저는 워더링 하이츠로 가서 장례식 준비를 거들라는 허락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린턴 씨는 몹시 내키하지 않았지만 저는 친구 하나 없이 누워있는 고인의 상황을 호소하며
그분은 저희 옛 주인이자 어릴 적에 한 젖을 먹으며 자란 사이여서 린턴 씨만큼이나 제 시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게다가 고인의 아이 헤어턴은 린턴 씨의 저조카이며 그렇지. 그보다 가까운 친척이 없으니 린턴 씨가 보호자 역할을 하여 유산 문제도 조사하고 고인의 뒷일도 봐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당시 린턴 씨는 그런 문제를 처리할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의 변호사에게 말해보라고 이러시며 마침내 허락해 주셨지요. 린턴 씨의 변호사는 은쇼 씨의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을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워더링 하이츠로 함께 갈 것을 청했더니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히스클리프를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하더군요. 사실을 들춰봐야 헤어턴이 거지나 다름없다는 것이 밝혀질 뿐이라는 거였죠. 그의 아버지는 빚을 지고 죽었소. 전 재산이 저당 잡혀 있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채권자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관대히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뿐이요. 워더링 하이츠에 도착하자 저는 장례식 준비가 제대로 되어가는지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의 죽음에 몹시 상심한 조셉은 제가 와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기왕에 왔으니 제가 원한다면 장례식 준비를 지휘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 바보 같은 녀석은 장례식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저 내거리, 자살자의 매장소, 저 내거리에 묻어버려야 해. 히스클리프가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내가 10분쯤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에 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집의 양쪽 문을 모두 걸어 잠근 채 아예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 했던 거야. 오늘 아침에 말이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부수고 들어와 봤더니 저놈이 긴 의자에 대자로 누워 있었는데 살 가죽을 벗겨내도 깨어나지 않을 것 같았지. 그래서 나는 케네스 선생을 불러오게 했어. 그러나 의사가 도착했을 때 저 짐승 같은 놈은 이미 죽어서 싸늘하고 뻣뻣한 시체가 되어 있었어. 그래서 저놈을 살리려고 더 이상 법석을 떨어봐야 소용이 없었지. 늙은 하인은 이 말을 시인하면서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저 양반의 의사를 부르러 갔으면 했어. 저 양반보다는 내가 주인을 더 잘 보살폈을 거야. 내가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돌아가시지 않았어. 돌아가실 기미도 없었고 말고. 저는 장례식을 남부럽지 않게 성대히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히스클리프 씨는 그것도 저들을 알아서 하라고 했죠. 다만 모든 비용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만은 잊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는 기쁨도 슬픔도 내비치지 않고 내내 냉정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냉철하게 만족을 느끼는 표정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한 번은 그의 얼굴에 굉장히 기쁜 기색이 감도는 걸 보았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관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그는 슬픈 척하며 장송객들 속에 끼어 있었죠. 헤어튼과 함께 관을 따라가기 전에 그는 그 불운한 아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더니 기묘한 생기를 발산하며 중얼거리는 것이었어요. 야, 이 귀여운 녀석아, 너는 이제 내 거야. 휘어져라 불어대는 바람에도 이 나무가 구부러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을지 어디 두고 보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도 즐거운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히스클리프의 구렛나루를 만지자 그리고 볼을 쓰다듬으며 장난을 쳤지요.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아채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죠. 이 봐요. 도련님은 저와 함께 스르시 크로스 저택으로 돌아가야 해요. 도련님이 당신 거라니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린턴이 그렇게 말하던가? 히스클리프 씨가 다그쳐 물었어요. 물론이죠. 저한테 도련님을 데려오라고 분부하셨어요. 제가 대꾸했어요. 그래, 지금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지 말자고. 그런데 난 아이를 길러보고 싶거든. 그러니 당신 주인이 이 아이를 데려간다면 난 그 대신 내 자식을 데리고 와야겠다고 가서 전해. 군소리 없이 헤어턴을 보내지도 않겠지만 반드시 내 자식을 데리고 올 거야. 이런 암시만으로도 우리는 속수무책이 되었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 그 말의 요지를 주인님께 전하자 애초부터 흥미가 없었던 에드거 린턴 씨는 더 이상 그 일에 간섭하려 하지 않으셨지요. 설사 그럴 생각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린턴 씨가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손님이었던 히스클리프가 워더링 하이츠의 주인이 되었답니다. 그는 그곳을 확고히 점유하고서 은쇼 씨가 도박에 미쳐 판돈을 대기 위해 단 1m도 남김없이 몽땅 저당 잡힌 땅의 그 저당권자가 자기라는 것을 변호사에게 입증하고 그러고 나서 변호사가 린턴 씨한테 이를 입증하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은쇼 씨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던 거지요. 이렇게 하여
지금쯤 이 고장 제1의 신사가 되었을 헤어튼 도련님은 부친의 숙직에게 완전히 의존하여 지내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헤어튼 도련님은 자신의 집에서 월급도 못 받는 하인으로 살고 있지만 주위에 아무런 의지가지도 없고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되찾지 못하고 있지요.